안녕하세요. 예. 오늘 재산세 들어갈 차례죠? 페이지 202페이지에요. 최근 페이지 202페이지. 우리 부교재는요, 42페이지입니다. 네,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오늘 대청봉을 가기로 한 달 전부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주말마다 그래도 또 대청봉까지, 설악산 대청봉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체력 관리한다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3, 4월 달에 입상 금지. 그래갖고 이번 주 술 엄청 먹었네. 자, 재산세 볼게요, 재산세. 자, 과세 요건 있어요. 네, 과세 요건이 뭐가 있어요?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네, 세율, 그 다음에 네, 부가와 징수. 자, 그렇다면 이제 과세 대상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읊어볼게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다. 열거된 자산은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 있었죠. 자, 안 되는 거 기억해보세요. 안 되는 거. 주식, 용익물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죠? 그 다음에 특허권, 영업권. 얘들은 안 됐었다. 자, 그러면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은 권리 변동에 의한 실질 취득과 권리 변동에 의하지 않은 간주 취득이 있었죠. 그래서 실질 취득은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 간주 취득 네 가지 뭐 있었어요?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이 있었다. 자, 이렇게 취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의 차이다? 세율의 차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유상취득은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는 3.5, 비영리 2.8, 원시취득 2.8, 간접취득 2%. 자,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취득하면 이거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증여 취득으로 보죠. 그죠? 다만 공매나 경매, 파산 선고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교환했어요. 자기 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 소득이나 입증했어요. 일단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보아서 몇 프로다? 4%다. 그죠? 자, 부담부 증여예요. 채무를 인수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자, 이때 취득가액은 총가액이 되겠죠. 즉 채무 인수액을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다만 그 가액에서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3.5가 되지만 채무 인수액은 뭘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봐서 4%가 되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또 하나까지 뭐 했었냐면 적용공사비인데, 이런 적용공사비도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 당연한데, 이 적용공사비가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라면 건축주가 납세금을 져야 되고, 만약에 이게 건물 신축 이외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토지 소유자가 져야 되는데, 건축주가 지는 것과 토지 소유자가 지는 것은 무엇의 차이다? 역시 세율의 차이다. 건축주가 지는 것은 몇 프로? 2.8% 원시취득이고, 토지 소유자가 져야 되는 적용공사비는 2%.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 되겠다. 그죠? 자,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고, 그렇다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다. 님들 등록면허세는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등기 등록이에요. 각종 등기 등록. 이때 등기 등록은 형식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한 번 등기 등록이 된 후 그 원인이 무효 또는 말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납본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때 등기 등록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 보전, 즉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취득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세 대상이 되지 않고, 왜? 뭐 내야 되니까? 취득세 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겼죠. 특히 뭐냐면 광호권, 어업권. 광호권, 어업권에 대한 취득은 여러분들 취득세 2%면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 따로 내라? 등록 면허세를 따로 내라. 외국 수입 물건의 리스 자산, 외국 수입 물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라? 시설 대우 물건에 대해서도 2% 따로 내고 등록면세 따로 내면 되겠죠. 자, 이에 비해서 취득세 제척 기간이 끝났거나 또는 취득세 면세점 이하의 취득 물건은 2%는 안 내도 되죠. 하지만 뭐는 따로 내라? 등록 면허세는 따로 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을까?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페이지 203페이지 보세요. 자, 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개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재산세는 시군 구세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자 밑줄 보시면 다만 어디 내에서는 특별시 내에서는 특별시와 구가 무슨 과세한다? 공동 과세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개념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게 공동과세다 뭐냐면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내에 재산세가 있는데 강남구의 재산세하고 중랑구의 재산세가 세수입이 같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시 내에서만큼은 특별시가 50%를 갖고 가고 구가 50%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특별시에서 50% 가져간 걸 특별시가 쓰는 게 아니고 다시 구에게 분배를 다시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어디 내에서만큼은 특별시 내에서만큼은 특별시와 구가 공동과세한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8번에 보실까요? 203페이지 8번에 보시면 자, 재산세액 2,000원 미만일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 징수 면제가 있죠. 자, 여러분들 비교해 볼까요? 취득세는요, 면세점이라고 해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땐 취득세 부과하지 않았는데, 자, 이에 비해서 등록 면허세는 최저 세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으로 한다. 이에 비해서 재산세도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해서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취득세나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거나 징수하지 않는 데에 비해서 등록세는 최소 얼마는 내라? 6,000원 내라.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페이지 204페이지 재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와 건물, 주택인데 이 주택은 무엇과 뭐를 합친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주택은 별개의 재산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 건물, 주택, 토지, 건물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자산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산 그러면 물론 부동산이 가장 주 넘버 원이겠지만 남자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하나의 큰 재산을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는 왜 재산세 대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인데, 자동차는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소비재인 거지 이게 재산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경감에 따라 가치가 증가하거나 또는 그 가치가 보존이 돼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한 소비재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가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재산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주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별개로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거기 페이지 207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확인 예제 여기 나왔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들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겠지만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항공기, 선박, 주택, 건물, 과수원, 차량 맞죠? 아, 차량 안 되죠? 비읍 안 되고 시옷 안 되고 기계 장비, 광업권 이런 거 안 되죠? 여러분들 골프 연습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는 나중에 치더라도 여러분들 옳게 묶인 것은 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대때 쉽지. 왜 쉽냐면 적어도 차량, 비읍, 시옷, 이응, 지읒 들어가 있는 거 안 되면 고르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이거 빼면 답은 하나밖에 없을걸?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구분하는데 자 페이지 207페이지 가볼까요? 207페이지 가보시면 토지의 구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토지는 어떻게 나타나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 대상, 종합합산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농지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임야를 갖고 있고 저는 골프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0.2% 세금 내라고 하면 내요 안 내요? 안 내면 어쩔 건데? 내야지. 내드려도 상당히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잖아요. 토지는 사적 재산이긴 하지만 공적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재산세를 좀 더 낮은 것을 과세해야 되겠고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토지야 골프장이야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분리과세다, 별도합산과세다, 종합합산과세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207페이지서부터 어디까지야? 224페이지까지가 207페이지서부터 224페이지까지가 거의 15페이지, 17페이지 정도가 되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12페이지, 2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씩 읽어요? 이거 못 읽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이걸 어떻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이게 나중에 가보면 종부세 있잖아요. 종부세.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별도합산 대상과 종합합산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그리고요. 이게 나중에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종합합산만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거의 한 15년 전인가 10년 최소 1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때 저 일산에서도 강의한 적 있었거든요. 한번. 근데 이제 그때 그 일산에 있는 어떤 지주하고 양도세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죽을라 그래요.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이 그 롯데백화점 뒤쪽인가 거기 땅을 갖고 그 나대지로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1년에 내는 재산세 종부세가 1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억씩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땅을 한번 팔아보려고 양도세 계산을 하려고 한번 했더니 그때 비사업용 토지가 양도세 세율이 60%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대지다 보니까는 양도소득세가 30몇 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기도 그렇고 팔기는 더 미친 짓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지에 대한 어떤 중개를 하실 텐데 토지의 중개는 무조건 세금이에요. 세금이 크면 결국 못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토지는 처음부터 그 토지가 지금 종합합산 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도 내야 되고 비사업용 토지도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분리과세나 별도합산과세로 용도를 변경해 놓으면 그 토지가 어떻게 된다? 종부세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분리과세냐 별도합산과세냐 종합합산과세냐를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나중에 할 때도 되게 중요하다는
아셨죠? 실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걸 시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걸 줄쳐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짓이니까 이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요. 납세 의무자예요. 자, 두 번째 주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페이지 어디냐면 페이지 224페이지예요. 분들 그냥 부교재 보시면 돼요. 부교재는 그냥 제가 순서대로 제 칠판 순서대로 나가는 거니까 부교재는 그냥 페이지 표시 안 할게요. 계속 나가면 되니까. 자, 페이지 224페이지 재산세 납세무자입니다. 자, 재산세 납세무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럼 취득세 납세무자부터 한번 해볼까?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요,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나눌 수 있어요. 자,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누구였냐면 사실상의 취득자로서 뭐 하지 아니하여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죠.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한 선박은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되고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자인데 대표적으로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아직 등기하지 않았어. 그렇더라도 상속인 각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뭐 해야 된다? 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겠지. 뭐 하지 않았어도. 등기하지 않았어도. 아셨죠? 자, 두 번째. 주택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이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과 일반 분양자가 취득한 것은 무엇의 차이였다? 세율의 차이죠. 조합원은 몇 프로? 2.8%. 일반 분양자는 4%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시설 대여 물건이 있어요. 시설 대여 물건인데 이게 국내 시설 대여 물건이라면 누가 지죠? 시설 대여 업자가 져야 되겠지만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이라면 수입 업자가 져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지입 차량. 자, 지입 차량에 대해서는 그 면허나 등록에 불구하고 누가 납세를 진다? 사실상 차주가 져야 되겠다. 자, 지목 변경, 종류 변경 때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지면 되겠죠. 특히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돼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하는 경우에도 누가 진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져야 되는데 이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내야 되는 세율은 몇 프로지? 응? 이렇게 개수와 관련돼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를 지는 건 알겠죠? 그럼 이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져야 되는 세율은 몇 프로지? 그때 달라요. 어떻게 달라? 그렇지.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2.8%, 면적의 증가가 없으면 2%. 아셨죠? 간접취득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있었네. 여러분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가 된 때는 이건 간주취득 보는 거 기억나시죠? 이때 주식 취득에 있어서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가 된다면 지분비율 모두를, 이미 과점주였던 자가 지분율이 증가된다면 증가된 비율만큼만을, 다만 설립시에는 간주취득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재차 과점주가 되는 경우 있었죠? 이때는 언제보다 종전 최고 과점주주 비율보다 증가되었을 때 간주취득이 적용되는 것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개인의 비율이 증가되었으나 집단의 비율이 증가되지 않으면 간주취득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점주가 되는 것은, 간주취득이 적용되는 것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증자를 통해서 간주취득을 적용하는 것이지 감자가 되었더라도 간주취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에 비해서 등록면허세의 납세무자는 누구냐? 자, 등록면허세의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이때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전세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전세권자는 실질적인 권리자에 대해 아니면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는 겁니까?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재산세 납세무자 들어와요.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누가 진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지는 거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예요. 여러분들, 자,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6월 1일 전에 팔았어요. 그럼 누가 져야 돼요? A가 져야 돼? B가 져야 돼요? 당연히 B가 져야 되죠? B가 6월 2 시점에 소유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6월 1일 이후에 팔았어요. A가 져야 되겠죠?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요, 누가 더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6월 1일 시점에서 판단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인 건 아는데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때 누가 지면 돼요? 지분권자가 각각 내면 돼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이 물건을 갖고 있다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걸 한 사람이 갖고 있건 두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세는 동일한 재산세를 내야 되겠죠. 두 사람이 갖고 있으면 동일한 재산세를 나눠서 내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지분의 표시가 없다요. 지분의 표시가 없으니까 뭐 한 것으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이건 뭐 민법에서 그런 거니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또 하나. 문제는 주택인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내면 되죠? 이때는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인데 이게 하나의 주택이라면 이건 한 사람이 갖고 있던 두 사람이 갖고 있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던 하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총액은 같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셨죠? 만약에 공유라고 한다면 그 하나에 대한 재산세 총액에 대한 재산세를 지분별로 나눠서 내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뭐 하면 된다? 나눠서 내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뭐 시험에서는 이거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아닙니다. 아셨죠? 면적 비율이 아니라 무슨 비율이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신탁재산 있죠?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위탁자가 바뀌었습니다. 개정됐어요. 거기 225페이지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라고 돼 있잖아요. 만일 이게 신탁재산이다. 누가 진다고요? 위탁자가 지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페이지 225페이지 괄호 4번에 225페이지 괄호 4번에 그 수탁자로 되어 있던 거 위탁자로 바뀌었다라는 거 개정됐어요. 기억하시면. 아셨죠?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부터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돼요. 페이지 225페이지 볼게요. 왜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 거 봤더니, 자, 뭐에 변동이 있어요? 소유권에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누구 토지예요? 사실상 종중의 토지예요. 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져라? 공부상 소유자가 져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일치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B한테 팔았는데 B가 등기를 지연하고 있어요. 그러면 A는 여전히 뭐인 사이? A는 분명히 공부상 소유자고 B는 분명히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지금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때는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공부상 소유자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무 공무원이라고 가정한다면 A가 B한테 판 거는 알겠는데 등기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실질적 소유자인지 그 세무 공무원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에서는 정말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요. 이때는 누가 진다? 사실상 소유자가 지는 거예요. 이 소유권 변동 신고는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응? 소유권 변동 신고는 누가 하겠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해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소유권 변동 신고는 공부상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느냐?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이내다? 10일 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는 이 소유권 변동 신고라고 여기서 신고 자체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이렇게 변경되었어 라고 신고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법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상 소유자가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기가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뭐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과세관청에 뭐 해주면 신고를 해주면 과세관청은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니까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등기도 안 돼 있어. 소유권 변동 신고도 안 돼 있어. 그럼 세무공무원이 그걸 어떻게 알고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뭐 해야 된다?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년인가 7월달인가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아직 아파트가 등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입주를 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 등기도 안 돼 있는데 재산세 내가 내는 거 맞느냐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 당연히 내죠. 6월 1일 시점에 잔금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연히 본인이 내는 건 맞는데, 자, 그러면 등기도 안 된 그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실질 소유자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건설 회사에서 소유권 변동 신고를 다 했던 거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 변동 신고가 좋은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 10일도 중요한데 항상 제가 얘기하죠. 언제부터 10일이 더 중요하다. 과세 기준이. 이거를 사유 발생일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이 아니라 언제서부터 10일이다? 과세 기준일부터 10일이다.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으면 당연히 누가 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공부상 소유자가 질 수밖에 없겠죠. 아셨죠? 자, 만약에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더라도 여러분들 재산세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때려버리면 공부상 소유자는 미치고 활짝 찌겠죠. 어? 안 그래도 내가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납세의무까지 져야 되는 상황에서 가산세까지 지는 것은 너무나 큰 불이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또 하나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인지할 수 있었다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등재 가능합니다.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등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등기는 뭐고 등록은 뭐고 등재는 뭐예요? 등기는 사법부의 공보상에 기재가 되는 걸 등기. 그럼 등기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법원 가는 등기소 가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등록은 행정부. 그럼 등록을 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시군, 구청에 가야 돼. 행정부에 가야 되는 것이죠. 아셨죠? 등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재산세, 과세 대장 등의 기재가, 과세 대장 등의 기재가 되는 걸 등재라고 말을 하는 거고. 아셨죠?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직권으로 등기를 어떻게 합니까? 시장구조가.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등재 가능하다라는 거, 뭐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다시 한번요. 그럼 결론 얘기해 볼까요? 결론. 자, 원칙적으로 누가 내야 된다? 사실상 소유자가 내야 돼. 근데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어. 또는 사실상 종중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어. 그럴 때 누가 진다?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소유자.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소유권 변동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괄호 2번에 주된 상속자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등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져야 되죠?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등기되지 않았다. 그러면 취득세는 예? 상속인 각자가 냈을 텐데, 그렇죠? 이때 상속인들은 연대납습 있다 없다? 연대납습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재산세 누가 져야 돼요? 응? 재산세는 역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어. 그럼 누가 져야 돼요?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돼.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져야 돼요? 공부상 소유자는 이미 갔잖아요. 누가 져야 돼요? 그때는 주된 상속인이 져야 된다. 이때 소유권 변동 신고는 누가 하겠어요? 주된 상속인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되겠지. 안 하면 자기가 납세를 지니까. 이때 소유권 변동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하면 합니다. 딱 다음 주네. 다음 주인가? 이제 우리 아버지 3주년인데 돌아가신지 많은 빚을 남기고 가셨죠, 우리 아버지가.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엄마한테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기 그 시골에 선산에 조금 이렇게 땅이 있었나 봐요. 아빠 명의로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재산세 고지서가 누구로? 우리 엄마한테 나왔다는 말이죠. 왜 엄마한테 나왔을까 봤더니, 자, 기본적으로 그 신씨 땅인데 엄마는 윤씨인데 엄마가 납세를 짓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유권 변동 신고를 등기도 안 됐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됐기 때문에 엄마가 지는 것이고, 자, 이번 연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결과적으로 이거 내 땅 아니고 신동훈 땅이다 라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누구한테 나오면 돼요? 신동훈한테 이제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재산세를 각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한테 내라? 주된 상속인 내라. 이때 주된 상속인은 누구예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정 지분은 자녀는 1이고 배우자는 1.5니까 엄마한테 나왔던 것이고, 또 지분이 같다면 그때 누구한테 나온다? 연장자한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때 주된 상속인 시대에 상속인 간에는 연대납세가 없습니다. 상속인 간에는 연대납세가 없다. 이렇게.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보시면, 자, 괄호 3번에 매수계약자예요. 매수계약자인데 국가 등과 재산세 과세 대상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발대하는 누가 진다? 매수계약자.
계약자가 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여러분들 이거 소유 누구 거죠? 누구 소유예요? 아직 연부금이 다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 등의 것이잖아요. 맞죠? 근데 사용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개인 등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셨죠? 근데 그 개인 등이 그걸 무상으로 쓴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다? 과세하는데 누구한테 과세하겠다? 매수 계약자한테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유상으로 쓰고 있어요. 돈을 내고 있어요. 별도로 내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비과세가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응익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원칙이 응익, 그러니까 편익에 대응되는 세금이 있고 응능, 그 능력에 대응되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는 대표적으로 응익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 등과 개인 등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이익을 보는 자산이면 뭐 하면 돼요? 국가 등이 이익을 보는 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면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국가 등의 것이랄지라도 개인이 이익을 보고 있는 자산이라면 당연히 뭐 하면 된다? 과세하면 되고, 우리는 그를 누구라고 부른다? 매수 계약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도 똑같은 게 뭐냐면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자, 국가 및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 및 지자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뭘로 본다? 매수 계약자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볼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또는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토지로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이거 누가 진다? 매수 계약자가 져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철저하게 응익과세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철저하게 응익과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매수계약자가 제외되는 거 다시 한번.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를 했다. 국가 등이 선수를 받아 조성한 토지예요. 여전히 누구 거다? 국가 건데 그 사용을 무상으로 받는 자가 있다면 그 받는 자를 매수계약자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뭐 궁금하지 않았겠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말은 알겠는데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뭐예요? 지자체 조합이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지자체 조합이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시행의 주체가 어느 하나의 지자체면 되겠는데 그 사업의 시행의 주체가 두 군데 이상의 지자체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지자체 조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 개념들 뭐 궁금해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괄호 4번에 보시면 225페이지 괄호 4번에 사업 시행자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네, 사업 시행자. 그래서 여러분들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남겨둔 토지는 누가 진다? 사업 시행자가 진다. 뭐 환지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가 진다. 안 쓸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이에요. 사용자가 져야 돼요. 사용자.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라고 돼 있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자, 보시면 여러분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하면 뭐죠? 소유권의 귀속이 왜 불분명할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또는 행방불명이야. 행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거나 지금 행방불명이다. 그렇다면 누가 져라? 사용자가 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기잖아요. 사용자는 황당할 것 같아. 야, 내 거라고 한다면 내가 내겠는데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응익과세란 말이지. 그 재산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당신 내야 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면야 소유권자가 내면 돼요. 아셨죠?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분명하지 않다면 그땐 누가 내라? 사용자가 내라. 근데 여러분들, 자, 여기서 헷갈릴 게 있어요. 만약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대요.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겠지. 왜 없겠죠? 왜 있죠?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소유권은 분명한데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예 소유권 귀속 자체가 불분명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대. 그럼 누가 져야 돼요?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 것이고 소유권의 귀속 자체가 불분명해. 그럼 누가 져야 된다? 사용자가 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소유권 귀속 자체가 불분명한 건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죠? 네, 재산세 납세무자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이렇게. 자, 이앱에서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해 수입하는 게 누가 진다? 수입하는 자가 진다라는 거. 자, 더 알아보기. 이거 아까 안 했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6월 1일 현재 거래가 됐어. 그럼 누가 져야 돼요? 네? 여러분들, 1일은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1분은 60초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6월 1일 현재를 언제를 말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시 59분 59초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럼 결국 누가 지는 거다? 네, B가 지는 거다. 아셨죠? 6월 1일 현재 매매가 됐으면 23시 59분 59초면 B가 소유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까지 기억하면 되겠다. 자, 문제 볼까요? 227페이지 문제.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해서는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맞죠? 괄호 안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 맞죠? 자, 두 번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소유권 귀속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거 공부상 소유자로 안 되는 거죠. 사용자가 지는 거 맞습니다. 자, 3번. 지자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자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맞습니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연히 공부상 소유자가 제되겠고 상속이 개시된 자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대요. 이때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겠지만 재산세는 등기되지도 않고 신고되지 않을 때 누가 진다? 주된 상속인이 져야 된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납세를 진다. 이거 아니죠? 5번은 취득세에서의 납세의무지, 재산세에서는 이때 누가 진다? 주된 상속인. 이때 주된 상속인이란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 순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2번 문제까지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2021년 재산세 과세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5월 31일에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매도인이야. 5월 31일에 팔았어. 잘 팔았네, 그렇죠? 이 사람 납세의무 없다. 아셨죠? 이렇게. 니은번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당연히 있죠. 지분권자가 있잖아요. 지분의 표시가 없더라도 균등한 것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납세의무 있죠? 자,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자산이 위탁자. 맞죠? 이게 작년까지는 수탁자가 납세를 줬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누가 진다? 위탁자가 지는 게 맞아요. 디귿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에 따라 환지계획에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로 정한 경우에 종전 토지 소유자. 채비지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를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답은 기억하고 니을로 바뀌어야 되겠죠. 정말 이해하셨죠? 답이 없고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을로 바뀌어야 돼. 니은 디귿 납세의무 있어요. 이게 바뀐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과세 표준부터 나가도록 할게요.